66장을 좀 누가 읽어주십시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강과 바다가 능히 온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위에 오르고자 하면 반드시 말을 낮추어야 하고, 백성들 앞에 나서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을 물러 세워야 한다. 따라서 성인은 윗자리에 있지만 백성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앞에 서되 백성이 해롭지 여기지 않으니 천하가 좋아하며 추대하고 실증내지 않는다. 성인은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가 그와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네. 그 노자 사장이 이제 하류 아래쪽으로 내려가라는 하류에 대한 거네요. 이것도 하나씩 읽으면서 해보겠습니다. 강의 소위 능위 백곡 왕자, 강과 바다가 능히 백곡의 왕이 되는 것은 이기선하지 그랬습니다. 그 자신을 아래로 잘 두기 때문이다. 아래로 잘 위치를 아래에 잡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고는 이 백곡왕, 그래서 능히 백곡의 왕이 된다. 여기서 이제 왕이 그 문제인데, 우리가 왕자를 임금왕 그랬잖아요. 백곡왕. 근데 여기서 왕자는 백곡의 왕이 된다라고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백곡의 왕이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백곡치가 들어가줘야 돼요, 원래. 백곡의 왕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왕은 동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사인데, 백곡이 모여드는 곳이라는 그 동사입니다. 이 왕은 설문해자에 보면 왕자, 왕이라 하는 것은 만물이 귀왕하는 곳이다. 만물 귀왕이야. 왕이라 하는 것은 만물이 모여드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가의 왕, 옛날에 임금, 왕이라는 건 덕이 굉장히 많았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로 모여드는 곳이 왕이란 뜻이죠. 원래. 그래서 여기서는 귀왕, 여기서 이 왕자가 모여든다. 그러니까 동사 역할을 해요. 여기서. 백곡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원래 해석이. 근데 백곡의 왕이다 해도 관계없죠. 모든 강물이 강이나 내가 전부 강과 바다로 모이니까 백곡의 왕이다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지만 이제 문법상으로 보면 요거는 동사로 쓰였다. 그래서 모여드는 곳, 모여든다라는 만물이 이제 백곡, 모든 골짜기가 다 모여든다. 강과 바다는 모든 골짜기가 모여드는 곳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게 이제 원래는 왕이 썼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나 강이 모든 그 계곡들이 다 모여드는 곳, 곧 왕이나 다름없는 바다가 바로 백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밑에 있기 때문이다. 항상 그 자신을 아래쪽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이제 아래쪽에 나를 낮추기보다는 높이려고 하죠. 우리가 높이려고 하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또 남보다 뭔가 더 뛰어나려고 노력을 하죠. 항상.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파요.
나는 그럽디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파.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배가 아파. 물론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존경스럽다는 의미는 결국 냉정하게 따지면 부럽고 존경스럽다는 건 내가 갖지 못한 데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런 감정을 냈거든요. 그렇다 보면 나 자신이 못마땅한 거죠. 남 잘난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나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 보면 부럽다는 생각, 그리고 부럽다는 생각이 좀 지나치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꾸 깎아내리고 싶고 잡아 끌어내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없으면 부자들을 전부 돈 좀 뺏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벌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새끼가 혼자 독식을 다 했으니까 좀 뺏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럼 잘난 사람, 앞장선 사람들을 보면 뭔지 모르게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나 자신에 대한 그 처량감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걸 보면 내가 잘나면 나도 또한 남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헐뜯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남 아래에 내가 죽어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다면 돈이 있어도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를 취할 때 남들이 그걸 더 좋아한다.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항상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하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보면 존경스럽거든요. 그러면은 당신 해라, 당신 좀 나서라, 이렇게 자꾸 밀어서 올리게 되죠. 근데 잘난 척하고 지가 앞장서려고 하면 당신이 뭔데 자꾸 앞장서. 말은 안 해도 속에서는 내 꼴 싫었다고 생각하죠. 우리 잘나면 내 꼴 싫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확실히 남한테 오히려 더 돋보이고 남이 더 그 사람을 추대하려고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곳에 처할 때 우리가 많은 인망이 더 모이게 된다. 오만보다는 낮아지는 것. 지금 그 도리를 얘기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줄 봅시다. 시, 성인, 록, 상민. 그래서 성인은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할 때는 필히 하지, 반드시 말을 겸손하게 한다. 하지는 말을 낮춘다. 언사를 좀 더 겸손하게 겸하하게 한다. 그리고 욕선민, 남보다 앞서고 싶을 때는 백성들 앞에 자리하고 싶을 때 필히 신후지, 반드시 자기 몸을 뒤로 돌린다. 이게 남 앞에 쓰려고 할 때 앞에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남의 뒤에 서게 된다. 자, 그래서 성인 처상, 그래서 성인 처상을 민 부중. 그래서 성인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백성들이 중압감을 갖지 않는다. 백성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처천, 앞장을 서도 이 민불에 백성들이 피해감을 느끼지 않는다.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게 성인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해서 백성들이 떠받들어서 앞에 나가기 때문에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또 힘들어하지 않고, 또 성인들이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어떤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시, 천하, 낙추, 이 불령. 그래서 성인들은 천하가 즐겨 추대하고 싫어하지를 않는다. 이기부쟁, 다투지 않기 때문에 고 천하 망능 여지쟁. 천하가 그와 더불어 다툴 자가 없다. 천하가 성인과 성인은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가 다투지 않는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뒷기절 뒤에 67장까지 가봅시다. 67장도 좀 읽어주세요. 그러고 한꺼번에 설명이 되는 게 좋을 겁니다. 67장 천하가 모두 나의 돈은 커서 닮은 것이 없다고 한다. 오직 크기 때문에 닮은 것이 없는 것 같으니 만약 닮았다면 원래부터 자질구레한 것일 뿐일진저.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어서 간직하고 있나니 하나는 자애로움이고 둘은 검액함이고 셋은 감히 천하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자애로움으로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하고 넉넉할 수 있고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으므로 그릇을 이루는 수장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애로움을 버리고 용맹스러움만 취하며 검소하지 않으면서 넉넉히 하려고만 하고 물러섬이 없이 앞장서려고만 하니 죽고 말 것이로다. 저 자애로움으로써 전쟁을 하면 승리하고 자애로움으로써 수비하면 견고하게 될 것이며 하늘이 구해준데도 자애로움이 지켜줄 것이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낮춤인데요. 한 줄씩 볼게요. 일단 천하 계위 도대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위 말하기를 도대 나의 돈은 너무 크다. 커서 불초 쓸모가 없는 것 같다고 한다. 우리가 이거 불초 옛날 우리에서 불초 자식 군대 가면 그렇죠. 아버지한테 돈 붙여드리라는 불초 소자가 이게 이제 불초. 불초입니다. 이 초라는 글자가 뭐냐면 아버지를 닮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닮다. 그러니까 불초라는 건 아비를 닮지 않은 후레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닌 거야. 우리가 그전에 뭐라고 그러지? 그 새서방한테서 낳은 자식. 그러면 아버지를 안 닮잖아요. 그러니까 불초는 무엇을 닮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비를 닮지 않다라는, 아비를 닮는다. 그게 초자예요. 아버지를 닮는다. 그러니까 불초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불초로 우리말로 정확히 해석하는 후레자식이에요. 불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불초를 이제 어떻게 하냐. 불초 소자가 불초 제자가 이렇게 할 때 쓸모없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전화가 되죠. 쓸모없다. 별 재능이 없다. 할 때 이제 불초라고 많이 하는데 원래 뜻은 아버지를 닮지 않다. 닮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초 그러면 닮지 않는다 아버지. 그게 내 돈은 너무나 커서 뭔가 닮지 않은 것, 도와 닮지 않은 것 같다. 그죠? 도와 닮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불초가 이제 후대에 오면서 노자 당시까지만 해도 닮다라는 말에서 쓸모없다라는 말까지 다 전화가 됩니다. 그게 그때 당시 전국시대에 써진 그 경전들이나 그 고전을 다 보면 불초는 쓸모없다라는 뜻으로 이미 정착이 돼가요. 근데 여기서는 쓸모없다로 여러분들이 아는 게 훨씬 편해요. 오히려 뭔가 내 돈은 너무나 커서 닮은 것이 없는 것 같다. 닮은 꼴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닮은 꼴이 없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한다. 노자가 이제 그 얘기하면 맨날 낮은 곳에 해라. 그 다음에 돈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니까 그 더 쓸모없는 쓸데없는 소리를 했단다니까 불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 유, 대
요거를 대부분 대저 오직 크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유 오직이라는 말, 오직 유대, 부는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부는 원래 없이 이제 그 말 고르는 어기조사니까 우리가 말 기분 고르기 위해서 부는 쓰고, 여기서 이제 유 오직 유자인데 유대 그러면 대, 우리가 보통 해도 대저 오직 크니, 자 사불초 그리고 고불초, 그래서 고불초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것 같다, 쓸모가 없는 것 같다, 오직 커서 어떤 것과 쓸모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거 사실 요거는 바로라는 뜻이니까 바로 크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돈은 너무 커서 쓸모없는 것 같다고들 얘기한다. 내 돈가 바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크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바로 말을 잇기 위해서 바로 하고 딱 우리가 찍어주잖아요. 그 정도로는 이게 오직 크기 때문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해요. 근데 이거는 바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내 돈은 너무나 커서 쓸모가 없는 것 같다고, 쓸모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 바로 너무 크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이다. 이런 정도가 유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약초, 구이, 기세야부 이랬습니다. 요것은 약초, 만약 쓸모가 있다면 그 말입니다. 만약 쓸모 있는 것 같다면, 만약에 쓸모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러고 방점이 구의가 다음 항목으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노자가 이제 약초 구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통 다 끊어놨거든요. 모든 책이 약초, 구이, 기세, 야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글자 넉자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읽을 때 편하라고 끊는 거지, 해석상 끊어서는 안 돼요. 해석상에서는 여기서 끊어야죠. 만약 쓸모가 있는 것이라면, 만약 아비와 닮은 것이라면 오래전에, 오래됐다, 이미 오래됐다, 구이, 오래전에 이미 세부야 너무 자질구레한 걸로, 오랫동안 너무 자질구레한 걸로 인식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구, 오랫동안, 세, 자잘하다, 오랫동안 아주 자잘한 것으로 취급됐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내 도가 당신들 눈에 쓸모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곧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자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만약 내 도가 오랫동안 쓸 속이 있었던 것이라면이 아니고, 내 도가 쓸모가 있는 것이라면 자질구레한 것으로 된 지 오래됐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자질구레한 것이었을 뿐이거다. 내내 자질구레, 처음부터 끝까지 구질구질한 거였기 때문에 쓸모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요게 와 닿질 않을 거예요. 왜 도가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쓸모 있는 것처럼 보이면 잘다, 진짜 큰 게 아니었을 것이다. 그죠? 요거는 쓸모 있다라는 거, 이제 닮은 꼴로 얘기하면 아까 아버지를 닮는다는 거니까. 근데 오래전에 이미 자잘해져 버렸을 것이다. 너무 잘기 때문에 쓸모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는 건데,
우리가 큰 거, 도가 크다나 커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도가 커서 무엇과도 닮은 꼴이 없다.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늘을 대치해 보면 돼요. 도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늘을 닮은 꼴을 찾아낼 수 있겠어? 하늘과 닮은 꼴. 없죠? 하늘을 무엇에 비유하겠어요? 비슷한 거, 하늘과 비슷한 거 무엇에 비유할 거냐고. 없거든요. 정말 큰 건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질구레한 건 항상 비교하게 되죠. 비교할 것이 있죠. 그죠? 풀, 나무 이런 돌멩이 잘 잔 것들은 비교 대상이 비교적 있어요. 근데 정말 큰 건 비교 대상을 찾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그러면 하늘은 분명히 아는데 하늘을 무엇에 비유할 거예요? 비유할 거예요. 없거든. 너무 크다 보니까. 그죠? 허공. 이 거대한 허공을 무엇에 비유할까? 어떤 물건과 닮은 꼴로 우리가 맞춰낼 수 있겠는가? 없거든요. 근데 뭐죠? 잘 자른 것들은 다 닮은 꼴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게 진정으로 크고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닮은 꼴이 없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늘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한테 아무 쓸모없는 것 같잖아요. 허공이 우리한테 아무 쓸모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한테 쓸모있는 건 뭐죠? 돈, 동전,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쓸모있는 거 뭐죠? 햄버거. 또 우리한테 쓸모있는 거 국수, 뭐 이런 건 쓸모있단 말이에요. 근데 허공, 하늘 별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잖아요. 그죠? 정말 크고 중요한 것들은 원래 쓸모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 전에 있죠. 우리가 중국 대련 내가 소개했을 거예요. 정말 정 있는 것들은 본래 값이 없다. 본래 값이 없다. 그 얘기였죠. 청풍, 맑은 바람, 명월 밝은 달, 번무가, 그죠? 청풍 명월은 본래 값이 없고 먼 산 가까운 물 대유정 모두가 유정이다. 모두가 정 있는 것이다. 그죠? 청풍 명월은 본래 값이 없고 먼 산과 가까운 물이 모두 다 정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이런 데서 보면 청풍 명월은 본래 값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청풍 명월이거든요. 우리가 햄버거 없으면 밥 먹으면 되고 쌀이 부족한 밀가루 음식도 더 낮춰서 먹으면 되는데 청풍 명월은 없고. 근데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것들은 값이 없어요. 공기 값 없거든요. 그죠? 자, 요거를 대치시켜보면 이렇게 보면은 청풍은 먼 산에서 불고 명월은 가까운 물에 논인다. 본래 값 없는 것들이 모두 다 진짜 정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청풍 원산, 청풍은 먼 산에서 불고 명월 근수, 명월은 가까운 물에 논인다. 본래 값 없는 것들이 개유정, 모두 정 있는 것들이다. 진정한 것들이라는 거죠. 요렇듯이 아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정말 소중한 것들은 쓸모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막 아기다툼을 하는 것들은 사실 사소한 거예요. 정말 하찮은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 안 하고 햇볕을 위해서 투쟁 안 해요. 왜? 그것들은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니까 아예 그건 값을 못 매겨버린 거죠. 값이 없는 거예요. 본래 무가야. 지금 노자가 하고 싶은 노자의 도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면 나한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법보가 있다. 그래서 늘 지보지. 그래서 늘 내가 그걸 가슴에 담고 다닌다. 첫째는 자애로우며, 둘째는 검약함이며, 셋째는 남 앞에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다. 그 세 가지가 노자의 보물 중에 보물, 법보가 된 거죠. 예, 첫째 자애로움, 자애로움이라는 건 사랑이죠. 둘째 검약함, 검소, 질박한 겁니다. 소박함. 그 다음에 세 번째 남 앞에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것. 요게 노자의 세 가지 법보다. 그리고 노자가 노자일 수 있는 건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항상 품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능히 용감할 수 있다. 그쵸?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 용감해져요.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그죠? 위기에 닥쳤을 때 연약한 엄마가 자동차도 뿔끔 들어버려요. 정말 그 불이 화마가 쌓여 있는데 자식이 그 안에 있으면 엄마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 불길 속으로 자기 몸이 타들어가도 뛰어든다고요. 자애로움은 바로 용기다는 거죠. 자애롭기 때문에 능히 용감할 수 있고, 검약하기 때문에 능히 풍족할 수 있다. 여기서 넓을 광자, 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은 원래 넓을 광자입니다. 넓다. 근데 풍요롭다, 풍부하다. 세 번째 뜻이 풍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처음에가 넓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다. 세 번째가 풍부하다. 여기서 풍부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약하기 때문에 능히 풍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감이 천하선, 세상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고능성기장, 능히 기물을 만드는 장인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능히 웃어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 노자는 이걸 웃어른이라는 그 말로 안 쓰고, 요게 참 그 아름다운 구절이고 우리한테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자, 불감, 함부로, 감히 감자입니다. 불감이 천하선 그랬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함부로 세상의 앞에 나서지 않는다. 함부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게 문제인데요. 능히, 그래서 능히 성기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룬다. 무엇을? 그릇 만드는 사람, 그릇 만드는 어른을 이룬다. 그냥 사람으로 늘 웃사람이라고 안 하고 기장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그릇 기자를 쓰고 기물을 만드는 웃어른이다. 요게 그냥 성장해도 돼. 어른이 될 수 있다. 남 앞에 함부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윗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해도 되는데, 힘을 만드는 장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우리가 수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순하는 삶. 그러니까 때에 수순하고, 그죠? 수시. 때에 수능하고 수지. 장소에 공간적이로 수능하고 물성에 수능을 하는 거죠. 수물. 수시, 수지, 수물해서 행동한다. 그죠?
자, 22동 그렇습니다. 20해서 행동한다.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 잠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순응하는 삶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왜 성기장이 됐냐면 함부로 남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건 뭐죠? 뭔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때에 따라 때를 따르고 땅, 그죠? 공간, 집, 장소를 따르고 그 다음 물성, 사물이나 그 사람의 그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치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함부로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고 요 앞에가 그래서 성기장 하는 건 뭐냐? 자, 이제 물성을 따라서 그죠? 물성을 따라서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창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물 인물의 특성에 따라서 형태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형태를 만들어 가고 시간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형태를 취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른이라고 안 하고 기장이라고 한 거예요. 요게 아까 완벽하게 수시, 수지, 수물 이 동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기장이라고 한 거예요. 기는 뭐죠? 그릇을 만들려면 그릇을 첫째 만들려면 이 그릇에 만들 수 있는 흙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아무 흙이나 그릇 만들어 갖고 구워내면 다 터져 봅니다. 반드시 고령토를 쓰잖아요. 그죠? 그 물성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어 내야 진짜 그릇 만드는 장인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표시를 해 놓으세요. 성기장. 이게 이 구절이 함부로 세상 사람 앞에 나서지 않는다. 그건 뭐죠? 그냥 내 주관에 따라서 내 의지로 내 주관만 가지고 앞으로 매진하지 않는다. 항상 따라가자. 때를 따르고 장소에 적합하게, 때에 적합하게, 장소에 적합하게, 그죠? 그 다음에 물성에 적합하게, 그 사람에 적합하게 그렇게 맞춰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물이 먼저잖아요. 장소가 먼저고 시간이 먼저고 사물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 나서게 되는 거죠. 항상 따라가고. 우리가 자 슈퍼에 갔을 때는 슈퍼라는 장소는 뭐죠? 수지잖아요. 슈퍼에 가서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슈퍼에 가면 손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슈퍼에 가면 손님답게 행동하면 완벽한 거죠. 근데 슈퍼에 가서 내가 손님인데 사장같이 행동해버리거나 점원같이 행동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수지 장소에 맞게 행동한다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주관이 있는 게 아니라 슈퍼라는 장소가 먼저고 나는 항상 그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불과 함부로 세상 앞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도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능히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드는 어른이 될 수 있다. 그죠?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도. 우리가 사회 제도 하나를 만들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을 만든다. 절속이 된다는 건 뭐죠? 지네들 생각으로 대가리만 짜내갖고 이렇게 하면 돼. 벌써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법이 시대 상황에 맞는지, 이 시대 상황, 그죠? 현대 그 정보화 시대와 이렇게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 그 다음에 온 지구가 하나가 돼버리고, 집에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이거 앉아서 미국까지 구경해버린다는 거예요. 전화뿐만 아니라 봐본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대 상황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공간, 그 시대 상황, 우리가 완벽한 이제 지구가 한 가족처럼 됐는데, 한 가족처럼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라는 위치는 뭔가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온 세계가
한 통 속이 됐는데 하나의 통으로 묶여버렸는데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가 완벽하게 서로 연결돼 버린 사이가 됐다. 옛날같이 단절되고 국경이 막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연결돼 버린 사이인데 지금 우리가 민족심을 고양하는 법을 만들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엉터리가 되잖아요. 그죠? 세계화가 추세인데 수구적인 민족 중심의 국가로 되돌아간다면 그건 세계와 전 세계의 시대 추세에 전혀 안 맞는 장소, 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만 고립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만들면 우리 힘으로 핸드폰을 만들면 돼요. 근데 핸드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간 모든 부품들을 다 우리 안에서 생산하려고 하면 핸드폰 우리는 하나 만든 값이 지금 갑자기 10배 이상 들어야 돼.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안에 반도체 만들고 어느 나라는 껍질, 어느 나라는 플라스틱 원료 이거 다 분업이 돼 있단 말이야. 국제적으로. 각각 국가의 경쟁 우위에 그걸 서로 공유해서 수입하고 주고 하면서 거래를 통해서 핸드폰을 만드는 시대인데 우리 안에서 모든 부서, 모든 원료까지 다 우리가 안에서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시대 추세에 안 맞는 거죠. 법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 그죠?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이나 우리 이 땅에 사는 물물,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가. 이 시대 상황과 맞게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냥, 이런 법은 이러니까 무조건 만들어야 돼. 저러니까 무조건 만들어야 돼. 만들어 놓고 나서 너무 과했다. 벌써 윤창호법 개정한다고 또 만든 지 얼마 됐는데 또 개정 논의가 나와. 그잖아요. 그런 게 졸속법이라는 거죠. 수시, 수지, 수무를 모르고 만드니까 윤창호법 만든 지 1년 반 만에 개정하겠다. 그것도 만든 당에서 개정하겠다고 나서대. 이건 아니라고.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냐? 바로 함부로 세상 앞장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법 만드는 그 어른들이, 저 높은 사람들이 함부로 세상에 앞장서가 버린다. 자기들이 앞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함부로 나설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가준다면, 그죠? 제대로 된 기물을 만들어서 훌륭한 어른 소리를 듣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기장이라는 게 바로 수시, 수지, 수물, 이동 요거를 이거다가 강조해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금, 사, 차, 차용 그랬습니다. 지금날 오늘날에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현재는 사랑은 어디로 내던져 버리고 용기만을 죽여들고, 사, 금, 이, 광 검소하고 질박함은 던져버리고 풍족함만 구하려 하고, 사후 차선 뒤따라가는 거, 수물을 하는 정신은 버리고 지가 앞장만 쓰려고 한다. 사이, 이것들이 바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여기서 사이는 바로 그런 행위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짓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의 전즉성 승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수 죽고 사랑으로 지키면 견고해진다. 천장구지 이자위지, 하늘이 장차 사람을 구하고자 할 때는 사랑으로서 호위를 한다. 보위를 한다. 사랑으로 보위를 한다. 이게 결국 그 가장 위대한 건 자해지 용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검약함이지 풍족함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검약해야 풍족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해도 검약하지 풍족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앞장하고
요걸 연결해 보면 앞장도 그랬죠. 낮은 자리, 뒷장은 뒷자리, 앞자리. 그 66은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로 나눠서 강과 바다는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백곡의 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뒤에 67장은 함부로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추대해서 그 사람이 앞장을 서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죠? 요처럼 둘 다가 수시, 수지, 22동. 때를 따라서, 장소를 따라서, 그리고 물성을 따라서 행동한다. 요것에 대한 걸 구체화시켜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렇죠. 앞에서도 뭐냐,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인과는 세상의 어느 물건도 그 성인과는 다투지 않는다. 성인이 세상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세상 또한 성인과 다투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죠. 수무를 할 줄 모르면 물성을 수순해서 행동할 줄을 모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끊임없는 다툼이에요. 그죠? 자, 제가 우리 들은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투지 않고 성공하는 거, 순리적으로 성공하는 그 얘기를 한번 더 해봅시다. 이 수시, 수지, 수물. 현대 사회에서 서양 굉장히 큰 돈을 벌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컴퓨터 했던 그 회사들. 많은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기자들이 물어요. 성공 비결이 뭡니까? 했을 때 두 가지로 다 맞추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금 되는 게, 첫째, 창의성.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중단 없이 끝까지 밀어간다. 끝까지 추진한다. 그죠? 실현 가능한 노선을 일관성 있게 이때 추진해 봅니다. 그랬더니 다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의성. 그래요. 우리는 창의성이라는 걸 하면 때에 따라 이게 아니고 완전 독창적이다. 뭘 따라가고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창의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제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창의성과 일관성, 이거 두 가지가 성공 비결이라고들 얘기하고, 수많은 인문학 하는 분들도 창의성과 일관성을 강조를 해요. 사실 이거 가지면 창의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면 성공 못할 리가 없잖아요. 100% 성공하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문학 가르친 사람들이나 학교 선생님, 아동들을 가르치는 학교서까지도 창의력 개발, 창의력을 강조해요. 지금 회사에 무지무지하게 창의력을 강조합니다. 그죠? 창의력을 길러야 된다. 창의성을 가져라.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창의성을 가져라. 그런데 창의성을 가져라고만 가르치, 어떻게 해야 창의성이 키워지는지는 가르치질 않아요. 그죠? 창의성을 가져야 창의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은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어떻게 해야 창의성이 활짝 피어난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창의력을 발굴해서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을
방법론을 얘기한 사람들아 그걸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창의성이 뭔가를 따져야 돼. 창의성. 지금 요 노자 강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창의. 자, 창의성은 무엇이죠? 시대정신이에요. 그죠? 이 시대에, 미래 시대에 이 시대정신. 시대정신에 맞는 생각을 하는 게 창의성이라고.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탄옥선을 만들고 그곳에다 거북선처럼 우에다가 철갑을 씌운다고 하면 창의성이 아니죠. 시대에 뒤떨어졌어. 시대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시대정신은 뭐죠? AI. 그죠? 그 다음에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시대, 정보화 시대. 옛날 80년, 70년, 80년대는 시대정신이 뭐였죠? 산업화 시대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 50년대는 상업자본주의, 상업화 시대, 상업시대, 산업시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 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럼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창의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보화 시대에 안 맞고 앞으로 400년, 500년 후에나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짜는 건 창의성이 아니라 그 그죠? 공상가요. 몽상가.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런 분이 있죠. 우리 허경영 선생 같은 경우는 대단한 창의력이 가지고 엄청 기발해요, 이분은. 그런데 시대정신을 못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앞에 가니까 안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87년도인가? 올림픽 88 올림픽 89년 선거 때, 아니 87년 선거 때야. 허경영이가 뭐 주장했어요? 결혼수당 출산장려를 이 시절에 했다고. 올림픽 때 우리 올림픽 하는데 그 선거 때 노태우 가고 김영삼, 김대중 한참 선거할 때 허경영도 나왔는데 이때 출산장려금하고 결혼 그 한 사람들한테 4천만 원씩 준다는 공약을 이때 내버렸어요. 시대정신이 안 맞으니까 미친놈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죠? 모든 후보들이 다 이거 안 하면은 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요놈은 미친놈이고. 창이라는 건 시대정신에 맞는 게 창입니다. 그게 뭐죠? 수식. 그죠? 그 다음에 공간에 맞는 거. 그리고 물성에 맞게. 그러면 어떠한 물건이라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삼성이 잘 커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삼성요, 위대한 기업이에요. 삼성 정말 작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건희가 키워냈어. 반도체를 쉽게 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트랜지스타 시대였어요. 그죠? 그때 이건희 씨가 반도체를 쉽게 들었어요. 삼성에서 반도체는 다 비웃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어요. 그런데 삼성의 명운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반도체를 키우겠다. 그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삼성을. 그게 참 이건희는 알았던 거죠. 산업화 시대 이후 오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는 걸 알았던 거죠. 시대정신에 맞으니까 그에 맞는 걸 아무도 미친놈이라고 할 때 이 사람 반도체 성공된 거예요. 한국에서 반도체가 가당키나 했나요? 우리가 70년, 80년대 들어가면서 컴퓨터가 XT, 그죠? 286 XT가 우리나라에 첫 소개된 게 몇 년도인지 압니까? 83년도예요. XT. AT가 84년도. 아니, AT가 86년도야. 도수로 이렇게 해갖고 명령 언어가 했을 때.
그죠? 근데 이건희 씨가 70년대 말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반도체에 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대정신에 딱 들어맞아 버리니까 가본 거예요. 지금 이재용이가 뭘 들고 나섰죠? 미래식품 들고 나왔잖아요. 그죠? 정말 잘 본 거예요. 이게 뭐냐? 수시의 수지라는 거예요. 미래식품. 왜 미래식품인데? 여러분들 옛날 우리 어려서는 춘궁기에 굶으면서 그 산에서 풀뿌리 캐먹었던 시절이에요. 정말 보릿고기가 심각할 정도예요. 우리 또래 애들은 다 우리 자랄 때는 그 벨라드 병이라고 그러고 배가 뿔룩 튀어나오는 배불뚝이 병이 다 걸렸었어요. 애들, 저희들 때. 그렇게 힘든 그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찾으러 다녔어요. 먹거리가 없어서 먹을 걸 찾으러 다녔습니다. 지금은 뭐죠? 먹거리가 넘쳐나는데 먹을 걸 찾아다녀요. 넘쳐나는데 안전한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많아. 너무 넘쳐서 어디로 가도 가득가득 쌓였어요. 그런데도 안전한 먹거리가 안 보인다 하고 먹거리를 찾아요. 우리 때도 먹거리를 찾아 헤맸고 지금도 먹거리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요게 가면 갈수록 먹거리 문제는 심각해질 겁니다.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요. 너무 많은데 먹거리가 너무 많은데 진짜 정작 먹을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갈수록 그럴 거라고요. 그럼 이제 미래식품 도전하는 거 정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 보고 도둑놈 뭐 이럴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시대 정신을 정확히 읽어간다. 왜 똑같은데 돈을 못 버냐 우리는 창의성을 못 갖고 있다는 거죠. 왜? 수시할 줄을 몰라요. 때를 모른다는 거죠. 수지를 몰라요. 지리를 몰라요. 천시, 지리, 인화 이거잖아요. 천시, 지리, 인화. 요게 창의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이 있는 아이로 기르고 창의적인 후배들을 길러내려면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수시, 수지, 수물의 도리 그렇게 해서 따라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해나가는 거. 그래서 요걸 압축한 게 시대정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시대정신. 화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정신만 제대로 갖추면 많은 것들을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다 보이잖아요. 암치, 미래가. AI가 세상을 간다. 뭘 한다. 지금 이미 사람하고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얼굴로 디지털 휴머노이드는 다 만들어졌잖아요. 디지털 휴머노. 다만 이제 사람을 닮은 진짜 사람을 닮은 그 휴머노이드는 안 나왔지만 디지털 휴머노이드는 구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사람을 닮아갈 수 있는 그거라면 실리콘 피부가 아니고 정말 사람 피부 같은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렇게 시대정신에 맞는 착상인 거라. 장애성. 그러고 나면 이제 실현 가능한 노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그죠? 왜 우리가 가다가 흔들릴까요? 거슬림이 많으니까 흔들려요. 저항이 많으니까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흔들려요. 일관성을 못 가요. 근데 바로 실현 가능한 노선. 자, 때에 따라서, 때를 따라가면서, 시대를, 공간을, 물성을 따라가면서 그때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그게 수물이 동이거든.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창의를 가지면 이제 그걸 시연하기 위해서 시간과, 그죠? 기술력과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그때 가면서 수정하면 항상 한 노선만 가는 거죠. 근데 계획을 딱 내가 주도적으로 앞섰어. 아까 감히 함부로 세상보다 내가 앞에
앞장서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밀어붙여. 근데 저항이 많잖아요.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지쳐. 힘들어. 노선 수정해. 일관성 벌써 노선 수정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노선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일단 계획을 지표를 잡았으면 이렇게 가겠다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가면서 수정할 수 있는 거 조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죠? 상황을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조정한다. 제가 제 그 사업할 때 그 했던 게 일례가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무한 감속 장치를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통 1대 10만 감속은 가능해요. 그리고 1대 25만 감속기도 나와 있습니다. 왜 톱니바퀴 큰 게 한 바퀴 아니죠. 작은 게 25만 바퀴 돌 때 큰 톱니바퀴 한 바퀴 도는 요 정도 1대 25만까지는 구현이 돼요. 그런데 무한대 무한 감속이죠. 이 무한대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수학 하던 친구가 수학으로 계산을 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감속장치는 톱니바퀴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감속이 되기 때문에 톱니바퀴 수에 준해서 가기 때문에 소수점 감속량이 없어요. 0.02 감속 이런 건 없어. 1대 2냐 1대 3이냐지 분수로 나눠지는 1.2 대 1 이런 감속은 없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만들어봐. 얼마 가져야 시제품을 하나 모형을 만들겠나. 그랬더니 그때 또 400 얼려고 하더라고. 줬어. 그때 철공소 쌤만 가서 깎고 막 해갖고 감속기를 만들었는데 지금처럼 그 톱니바퀴가 물론 큰 바퀴 작은 바퀴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톱니바퀴가 4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안 물려요 서로. 요놈은 그냥 요놈끼리 오는 요놈 따로따로 다 도는데 최종적으로 이쪽에 가서 출력되는 것은 감속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건 유선기아라고 그때 이름을 붙였는데요. 요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로봇 공학에서 가장 정교하게 관절을 움직이는 거. 로봇은 움직이면 툭툭툭 이러잖아요. 이건 왜냐? 소수점 감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소수점 감속이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감속장치가 돼요. 가속장치도 되고. 그잖아요. 소수점 때문에 이런 거거든. 와, 이거 해놓으면 이거는 정말 미래 산업에서, 로봇 산업에서 최고의 그게 되겠구나. 너무 자부심이 큰 거죠. 전 굉장히 기뻤고. 그래서, 야, 이걸로 소수점 단위까지 갈 수 있게 1대 100만 감속장치를 돈을 얼마 들든 만들어. 돈 얼마나 다 회사 다 써도 되니까 1대 100만 감속장치 만들어봐. 했더니 이 친구가 안 돼 그래요. 제 친구였는데 안 돼요. 왜? 1대 100만이면 큰 톱니바퀴 아까 한 바퀴 돌 때 요건 100만 바퀴가 돈다는 소리야. 요런 감속 비율인데 이 유선기아가 돌 때 회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렇게 가려면 여기 안에 있는 그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그 오일이 튕기는데 이렇게 오일을 막 도니까 튕겨 나가는 게 쇠를 뚫어버린다. 그래서 1대 25만까지는 쇠를 못 뚫고 나가는데 1대 50만이 되면 요걸 도는 바람만으로도 일반 무쇠는 바로 구멍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아는 그런 금속이 개발된 후에야 구현 가능하다. 전혀 시대정신이 안 맞잖아요. 언제쯤 될까? 글쎄 앞으로 1000년, 400년, 한 500년은 일단 더 가야 그 정도 금속이 나오겠지. 일단 이론상으로 되고 시험 시제품이 나오니까 이런 건 할 수 있다라는 건 증명됐으니까 그걸로 만족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 비용이 아까워서 원자력 연구소로 기술서를 보냈어요. 우리 이런 거 개발했는데
원자력 연구소 사업. 그럼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몇백 년 후에라도 국가기관이니까 그런 기술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말 않고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바로 넘겨주세요. 모든 서류 다. 넘겨주면 4억에 팔아먹는 4억에. 원자력 연구소 4억 딱 현찰 주더만. 근데 그 사람들도 이거 쓸모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정말 대단한 건데 요거 써먹으려면 아마 몇백 년 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이런 금속이 지금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이 오일이 구멍을 내볼 정도 속도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구현되려면 시대정신 없으면 그 멍청한 짓거리가 된다는 거. 제가 실패한 게 그거 하나 실패한 건데 요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가다 보면 일관된 추진할 때 조정하고 그죠? 결정을 그때 결정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양의 이분들이 이제 와서 뭐냐 안 거죠. 창의와 실현 가능성.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앞서지 말고 함부로 앞장서지 않고 그죠? 그건 뭐죠? 네 생각으로 네 관점으로 네 의지 하나로 함부로 앞장서서 가지 마라. 아까 그게 그 얘기거든요. 함부로 앞장서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위대한 기물을 만드는 장인이 될 수 있다. 어느 한 얘기가 이 얘기 아닌가요? 근데 요건 기물에 관한 거고 기물이 아니고 제도나 법이나 사회의 어떤 그 문화나 이런 것 또한 시대정신과 공간정신과 그죠? 인물, 물성이죠? 물성정신이 항상 조화를 이룰 때 그에 따라가면서 가야 위대한 음악이 나오고 위대한 문학이 나오고 위대한 철학이 나오고 위대한 예술이 나온다. 예컨대 중세시대, 중세다 갈 거 없어요. 18세기에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으면 그 피카소 아마 그 마녀 사냥 당해서 화양당했을 거야, 화양. 그잖아요. 근데 20세기에는 사실적으로 정말 사실적으로 사진처럼 그린 그림이 인기가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추상화가 대세를 이루어버렸다는 거죠. 피카소가. 그럼 시대정신이 바뀌면 예술도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죠? 모든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가잖아요. 우리 예술도 그래서 시대정신이 수시와 수지와 수무를 생각지 않고 함부로 앞장선다. 앞서간다. 하면서 요건 제껴놓고 요건 생각지도 않고 앞서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에러가 많이 나고 착오가 많이 난 겁니다. 그러면 요걸 합친 것이 창의성으로 되게 되죠. 우리가 후배들 창의성 갖추게 하려면 이제 뭐라고 권해야 되겠어요? 때를 알고, 시기를 알고, 물성을 알고, 요것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깊이 공부하면 그게 바로 창의력이고, 창의성이고, 그게 바로 창조 능력이라는 거다. 그러잖아요. 요걸 도외시한 창의성은 공상이에요. 환상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뜻밖의 오늘 노자가 요즘 21세기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 서양의 성공한 그죠? 애플부터 무슨 회사야? 테슬라. 이 모든 그 컴퓨터 천재들부터 큰 기업들 이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한 이 두 가지 창의성과 일관성 요것에 대한 걸 노자가 2500년 전에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동양의 사유 능력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동양 고전을 고리타분한 보수 꼰대들이나 읽을 책 이렇게 보는데 안 그래요. 진보 중에 진보가 고전이라는 겁니다. 모든 고전은 진리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후에도 이 말은 들어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천년이 지난 후에도 이 창의성이란 측면, 일관성이란 측면이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될 수 있으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똑같아요. 또 500년 전에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죠? 다만 동양에서는 역사가 오래되고, 제가 그랬죠. 중국이란 나라가 왜 춘추 전국 시절에 이 많은 엄청난 이런 학문들이 나오고 지금 현대에 와서야 2500년 전 지금에 와서야 겨우 많은 학자들이 창조, 창의력과 일관성을 얘기하게 됐는데, 동양에서는 왜 2500년 전에 벌써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겠는가, 있는가. 그거는 중국이란 나라, 그죠? 물론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 동아시아국, 아시아, 동양권 전체가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여갔던 때니까. 그때 당시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이란, 중원을 중심으로 한 중국이란 나라의 국가수, 지금 우리 지구의 국가수가 몇 개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국가, 나라 수 아마 한 20개 되나요? 저 대학 다닐 때는 180개였는데 지금 뭐 늘어나서 한 200개 넘을 거예요, 국가수가. 근데 지구라는 엄청 넓은 곳에 220개 정도 국가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국가끼리 맨날 피태지게 싸우잖아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고 경쟁하고, 서로 자기네들이 발전하고 하려고. 그런데 중국이라는 이 지구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나 될까요? 40분의 1 정도 될까요? 지구 면적이. 근데 이 중국이란 작은 땅에 지구의 한 40분의 1 정도 되는데, 지구에 220개가 있는데 그때 당시 300개가 넘은 나라였어요. 그 좁은 곳에 300개가 넘은 나라가 치열하게 싸운 게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춘추 시대가 끝나고 전국 시대 오니까 7강으로 압축이 되죠. 7개 나라 압축되죠. 그러면 이런 세월을 보낸 게 거의 700년이라는 거예요. 춘추 전국이. 700년 동안 이 작은 땅덩어리에 300개 넘는 국가가 생존을 위해서 치고 받고, 어떻게 하면 부국강병을 이루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안 맥히고 다른 나라를 이겨내고 우리 국민이 더 잘 살고,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서 주민들이 우리나라로 다 이주를 해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국강병을 이룰까. 이게 온통 화두였어. 그런 세월이 700년이잖아요. 춘추 전국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어떻게 하면 인류가 행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행복해서 다른 나라가 될 건지,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기는 건지, 어떤 무기를 개발해야 하든지, 문화적으로 어떻게 적을 흡수해야 될 것인지. 자, 이 생존을 위해서 옆에 나라를 합병하기 위해서 문화, 그죠? 우수한 문화 창조를 하려고 하니까 문화전쟁도 있어. 무기로 싸우는, 무기도 개발하는 무기전쟁이야. 학문, 사상, 철학, 요게 뭘로 나타났죠? 제자백과. 700년간의 제자백과를 싸웠죠. 근데 우리 지구상은 어떻겠죠? 지구는 서양에는 로마, 그죠? 그리스 도시국가촌 이렇게 좀 하다가 로마가 대통령을 크게 하죠. 그러다가 기독교, 로마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한테 맥히죠. 그래서 기독교 천하가 돼요. 기독교 천하가 된 순간 무슨 일이 생겼죠? 중세 암흑시대가 시작됩니다. 캄캄해요. 철학이 없는 시대예요. 암흑시대. 뭐냐? 아니, 그 많은 성직자들, 그죠? 교황부터 그 많은 지식인들이잖아요. 성직자들. 교황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주교들이 어떻게 사람이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했나?
어떻게 그걸 믿냐는 거예요. 마녀 빗자루 타고 하늘 날아다닌다고 너는 몇 번 날았어? 저 나를 줄 몰라요. 빗자루 타고 네 날렸잖아. 포를 떴잖아요. 살 가지고 벗기고. 그러고 사람을 뜨거운 물을 끓이면서 속에다 넣어갖고 열흘 동안 끓여요. 서서히 안 죽을 만큼 온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겉껍질부터 익혀가요.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면 포를 떴거든. 일일이 전부. 이렇게 하니까 아 맞아요. 제가 빗자루 타고 날랐어요. 저 마녀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압니까? 기록에만 정식 기록에만 40만 명이에요. 마녀 사냥으로 죽은 게 얼마나 무지하고 암흑시대였는지 여실히 증명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스페인 쪽, 포르투갈 쪽은 뺀 숫자예요. 거기까지 했던 600만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마녀 사냥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 마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네 혼자 한 건 아니잖아. 또 네 누구하고 마녀 노릇했어. 누구 만났어. 그러면 이제 그 치가 떨리는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진짜. 지가 제일 쌤난 놈, 잘난 놈, 평소에 내가 미웠던 놈. 아, 그 누구하고 어디 가서 좀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마법 연구했어요. 그냥 막 아무나 한 놈 끌어들이는 거야. 지가 미운 놈이지. 그러면 그거 또 잡아와요. 또 똑같은 짓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나 만난 적 없어요 하다가 만났어요. 빗자루 몇 번 탔어. 몇 번 탔어요. 그건 어떻게 타는 거야. 뭐 향을 올리고 뭐 해서 한 거예요. 막 지어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랑 믿겠어요? 아니 어떻게 빗자루를 타고 가냐고. 그게 마녀사냥이잖아. 이런 시절이 로마가 망하고 멸망하면서 기독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딱 공인된 순간부터 그게 3세기잖아요. 3세기부터 16세기 권리장정이 선언될 때까지가 중세 암흑시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서양에. 그러니 2500년 전에 아까 얘기한 창의성과 일관성이라는 오늘 노자 강의한 내용을 서양에서는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의 학문들을 잘하면 동양학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서양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역사가 그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이 문명을 완벽하게 단절시키고 문명을 태조로 몰고 가서 1300년, 1200년에서 1300년을 완벽한 암흑세상으로 만들어놓은 중세 암흑시대를 만들어낸 게 뭐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예수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어떠한 학문도 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갖고 갈릴레이 지동설 주장하니까 사형시키 같은 거 자기 학문 취소시켜요. 발표도 못하고. 서양인 학문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에는 하나님 만들었어 무조건. 찰스 다윈이 우리가 그 종의 기원을 쓰잖아요. 18세기에 쓴 거예요.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써요.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수천 년 전이고 서양에서 이제 종의 기원을 씁니다. 다윈이. 그러니까 다윈을 그때 당시 서양의 대학이나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죠? 엘리트들이 다윈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윈의 카리카추어를 그림을 그려요. 다윈 모습을. 근데 그게 원숭이를 그려놔요. 그래놓고 다윈 그렇게 써서 온 천지에 다윈은 원숭이에요. 왜?
원숭이 이렇게 종의 진화가 원숭이로 해서 왔다 그러니까 니만 원숭이 새끼구나. 우리는 하느님 자식인데. 그때까지 대학에서 다인을 원숭이로 취급하고 원숭이로 다인을 표시하고 조롱했다라는 거. 불과 200년, 3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 얼마나 어두웠나. 어떤 학문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이론도, 어떤 철학도 나와서는 안 됐던 게 기독교가 만들어낸 1300년 역사입니다. 정말 죄를 많이 진 거죠. 기독교 역사가. 거기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고 여기에서 어긋난 어떤 이론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면 그 순간 무조건 마녀예요. 사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와 어긋나는 어떠한 학설도 제기하는 순간 바로 마녀 사냥으로 화양에 들어가요. 불에 태워 죽이고 지져 죽이고. 여러분들 생각해 다 알잖아요. 그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 서양에서 어떤 학문이 나올 수 있으며 어떠한 사상이 나오며 무엇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요? 겨우 영국의 권리장전 이후에 와서야 이제 학문도 철학도 서서히 시작된 거죠. 역사가 너무 짧은 거예요. 서양을 무시한 게 아니고 너무 짧아요. 그런 반면 동양에서는 어땠는가 보세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를 미개하다고 서양 사람들 그러죠.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헛된 자부심을 가져요. 국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나라였는가를 알면 서양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냥 막 학살을 해야 되고 했을 때, 우리 조선, 고려 때, 고려부터 조선까지는 어떤 시대였는가 보세요. 우리는 삼심제였어요. 조선 500년 동안 사형당해 죽은 사람이 500년 동안 10만 명이 안 돼요. 500년 동안 사형당한 사람이. 인명을 굉장히 소중했대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그리고 모든 재판 절차도 다 지금 있는 삼심제를 조선 때 삼심제를 사용을 했어요. 그잖아요. 문화, 역사 모든 걸 보면. 그 다음에 사상 대단하죠. 깊죠. 이런 게 우리 자랑인 것이지. 이게 자랑이지. 한국이 조금 뭐 이제 뭐 동양의 아시아의 4마리 용에서 조금 더 잘 살게 됐어요. 삼국극 대열에 들어서 우리도 돈 많아. 이걸 자랑이라고 자랑하고 자빠졌고 우리 뭔 기술이 뛰어나. 뭐 기술 뛰어나면 미국 능가하나? 못 능가하잖아요. 어차피 미국보다 다 발밑이야.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걸로 우리가 국뽕에 빠질 게 아니고 우리 민족들이 갖고 있는 저력, 그 다음에 과거 이런 거, 이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이 돼야 된다.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그죠? 사상적으로.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문화강국이거나, 그죠? 사상강국 외에는 강대국 될 길 없어요. 그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동양 역사를 정확히 알면 서양 사람들한테 결코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노자에서에 대한 2500년 전 이야기를 지난번 난 그 서양 사람 이름이 하도 복잡해서 그 청바지 입고 뭐 했던 수은 누구야? 잡스. 그 사람 얘기했잖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노자가 얘기한 대로 함부로 앞장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이 사람들이 추대를 한다. 그리고 함부로 앞장서지 않기 때문에 성기 장이 될 수 있다. 기물의 장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그대로 그 노자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십시오.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